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폴 크루그만 교수님의 국제경제학 이번 시간은요, 파트 1 국제무역 이론에서요, 2장에 해당하는 세계무역의 개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학습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경상 가격으로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약 88조 달러라고 합니다. 이 중 30%가 국경을 넘어서 판매되고 있고요. 세계 무역액은 거의 25조 달러에 달하고 있고 수출과 수입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장에서 각 국가들은 왜 자국이 생산한 많은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를 하고 국가 간의 교역을 하는가? 왜 자국이 소비하는 많은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는가?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본다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중력 모형이라는 걸 가지고 살펴볼 것이고, 이 중력을 방해하는 장벽, 무역 장벽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계 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학습 목표를 먼저 보시면 어떤 두 나라의 무역액이 해당 국가들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이 무역액이 두 나라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살펴보고요. 그 관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또 국가 간의 거리와 국경이 어떻게 무역을 감소시키는가. 그러니까 스토리는 뭐냐면 국가 간의 무역액을 살펴봤는데 경제 규모가 첫 번째 나와 있는 크면 클수록 국가 간의 교역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역이 많아지고 거리가 멀수록 국가 간의 무역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생산물의 비중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두 번의 세계화 시대가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목차는 우선 교역 상대국, 미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가장 규모가 큰 교역 상대국은 어떤 나라들인가 살펴볼 거고요. 그걸 중력 모형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무역 구성의 변화, 그리고 서비스의 아웃소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누가 누구와 교역을 할 것인가. 자, 그림 2-1이 나와 있는데 2019년 미국과 또 미국의 상위 15대 무역 상대국 간의 재화의 총 무역액을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 무역의 크기는 수출과 수입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둘 다 이게 교역이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두 개를 더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자, 멕시코와 미국이 가장 교역을 많이 했고요. 캐나다, 이렇게 미국과 가까운 나라이네요. 그리고 중국, 일본, 독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 꽤 큰 5번째, 6번째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특성들을요 몇 개 한번 살펴보면요. 세계 생산의 30% 이상이 국경을 건너서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재화와 용역의 세계 무역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2019년 25조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 앞서 설명드린 그림은 미국과 미국의 상위 15개 교역국 간의 총 교역액, 지금 말씀드린 수출액과 수입액을 같이 합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5개 교역 상대국은 미국 총 수출의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대표적인 교역 상위 5개 교역 상대국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가 6번째에서 빠져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게 누가 누구랑 같이 교역하는가? 그게 거기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경제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중력 모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줄 우리 11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미국의 15개 교역국 중에서 3개가 다 유럽 국가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 한 경제에서 생산된 여기 나와 있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유럽 국가들과 많이 교역을 할까라고 하면은요. 유럽에서 가장 큰 총 생산의
GDP라고 하죠. GDP, 경제 규모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무역량, 그거 간에 강한 실증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유럽과 미국 교역에서 각 유럽 국가의 비중이 유럽 GDP의 비중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체크해 볼게요. 자, EU에서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미국의 대EU 무역의 비중을 살펴봐요. 자, 유럽 국가 EU에서 GDP의 비중이 독일이 가장 크네. 이 크면 클수록 미국과 교역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우상향하는 요 선 위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걸 암시합니다. 아,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 국가와 미국의 무역 사이에 대응,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같은 나라는 EU에서 차지하는 GDP 규모가 작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교역하는 그 비중도 규모도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경우도 있네요.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미국과는 좀 교역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약간 이상적인,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라 할 수 있죠. 이상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12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요. 경제 규모라는 게 바로 수입액과 수출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재화나 용역을 서로 생산하고 수출 시장에서 더 많이 판매할 수가 있어요. 또 역시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재화나 용역의 판매로부터 더 많은 소득을 발생시켜서 더 많은 수입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두 국가의 경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국가 간의 무역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력 모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질량이 크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 규모와 거리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무역에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TIJ 요거는 바로 뭐냐면 자, 무역액을 나타내는 것, 두 나라 I와 J 국가 간의 무역액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Y가 이제 GDP를 나타내는 거야. I라는 국가의 GDP, J라는 국가의 GDP. 그래서 두 개의 국가의 GDP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여기 무역 규모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땡기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를 보시면 이 D가 거리를 나타냅니다. 두 나라 I와 J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있고 여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얘는 땡기는 힘이 더 크게 되는데 얘는 땡기는 힘이 좀 더 작다라는 거, 무역액이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두 나라의 GDP에 비례하고 무역액은 거리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 거기 정리가 돼 있죠. GDP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 따라서 반비례한다. 자, 그래비티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뉴턴의 중력의 법칙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중력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력의 법칙과 유사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두 물체 간의 중력은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 체감한다. 예, 그게 바로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요거를요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AB 해가지고 C 해가지고 나타내는데, ABC가 만약에 1이 되면 요거랑 같아지는 것이고, ABC가 1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가중치를 다르게 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중력의 모형이 잘 작동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대체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또한 두 번째 줄 보시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소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상품을 많이 제공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교역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력 무역은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자료에 약간 적합하긴 해요.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은요, 거기 한번 볼게요.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 나라들 있잖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약간 우상향하는 선상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요. 우선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가 중력 모형이 예측한 것보다 미국에 훨씬 더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약간 문화적인 유사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의 언어와 이민의 역사로 인해서 문화적인 친화성이 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네덜란드와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두 나라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운송 비용의 이점이 있대요. 거기 보시면 두 국가는 독일의 공업 중심지인 루르를 지나는 서유럽의 가장 긴 라인강 입구에 가깝게 입지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북서유럽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구가 밀접하게 그 라인강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무역량 톤수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가 되고요. 벨기에 앤트워프는 둘째로 중요한 항구라고 합니다. 즉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무역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운송 비용이라든가 지리적인 위치가 무역량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무역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 살펴볼 겁니다. 먼저 거리가 있고 무역의 장벽, 국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음 페이지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경제 규모 이외에 무역에 중요한 다른 요인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시장 간의 거리는 운송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의 비용에도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거리가 멀리 떨어질수록 수출과 수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리는 이렇게 무역의 규모의 네거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화적인 친화성도 있습니다.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긴밀한 문화적인 연대감 같은 경우는 강한 경제적 연대감으로 이어지는데 언어가 다르거나 문화적인 친화성이 멀면 당연히 국가 간의 또 교역도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해양 항구와 산악의 장벽이 없다라고 하면 운송과 교역이 좀 더 편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국적 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 국가들로 분산된 기업, 다국적이잖아요. 국적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기업들은 각국의 부문 간에 많은 재화를 수입하고 수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국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경을 넘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종종 다른 화폐를 사용하니까 화폐를 교환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며 또 관세라든가 이런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감소시키는 요인들 나와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력 모형의 거리 효과 추정값은 국가 간의 거리가 1% 멀어질수록 자, 거리가 1% 증가할 때 무역액이 당연히 감소합니다. 0.7에서 1% 감소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거기 교재에서도 한번 나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잘 나와 있고요. 이러한 무역의 감소는 또 국경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보시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인접 국가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습니다. 이런 트레이드 관련된 어그리먼트라는 무역 협정이 국경을 넘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형식과 관세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무역 협정은 무역을 더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요, 오른쪽에 얘기가 나와 있는데
멕시코와 1994년 멕시코와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인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라는 거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은 2020년에 조금 수정된 협정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대체되었는데 나프타로 인해 가지고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거리가 가까운 이유로 인해서 미국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국가와 미국 간의 GDP 대비 무역 비중은 미국과 유럽 국가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경제 규모는 대충 스페인의 약 10%와 동일하지만 캐나다는 유럽의 모든 국가보다 미국과 더 많은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가까운 교역 거리가 가깝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무역 협정이 중요한 교역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중력 무역에 따랐을 때 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멕시코와 캐나다는 어떻게 됩니까? GDP가 유럽 국가에서 작은데 아까 이게 이제 유럽 국가에서도 아웃라이어에 속하는 나라들이었었는데 문화적인 친숙성이나 등등등 어떤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교역이 컸는데 요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동일 규모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동일 규모지. 근데 더 많은 무역을 합니다. 역시 무역의 협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역 규모를 더 크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 간에 국경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국경은 무역을 우리가 하는데 약간 저해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에 입각해서 거기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 캐나다 내의 주 간의 무역은 동일한 주 간의 거리를 갖는 미국의 주와 캐나다 주 간의 무역보다 훨씬 많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밑에. 자, 얘가 미국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요거 두 개는 거리가 이제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미국이 있고 그다음 캐나다 지역이 있는데 가까운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여기 보시면 매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GDP 비율로 나타낸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무역을 살펴보니까 비슷한 거리에 미국의 주랑 같이 비교해 봐요. 그랬더니 거기 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국경에 그러니까 거리는 가깝더라도 미국과 캐나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국경을 넘나들게 되면 무역의 비중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캐나다 주에 나와 있는 그 GDP의 무역 비율은 미국과 비슷한 거리의 미국 주랑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미국이 국경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비중이 작아진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거 캐나다 내에서 교역하는 거와 미국과 같이 비슷한 인접거리에 있는 주와 같이 교역하는 거 보니까 국경이 없는 게 훨씬 더 교육을 크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세계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세계무역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건데 그래도 전체적인 국제무역에 대한 감을 익히시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가볍게 한번 같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